여보, 장모님은 언제 가세요? 너무 불편해요. 눈치껏 가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제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마주한 그는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말투는 부드러웠고 앞에 앉은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에서 진중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시는 일은 어때요? 힘들진 않으세요? 그가 건넨 질문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세심함에 점점 끌렸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어요. 데이트를 할 때면 그는 항상 제 페이스에 맞춰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쌓여 큰 사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그렇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2년 차에 그가 청혼을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시댁분들은 조용하고 무난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 참 이쁘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안도했고 이 결혼이 행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순탄했죠. 양가 부모님 모두 큰 요구사항 없이 저희 뜻을 존중해 주셨고 저희는 작은 웨딩홀에서 소박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신혼집을 마련하면서부터였죠. 남편의 수입은 제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저축도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며 모아둔 돈이 제법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좀 더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런 그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 내가 좀 더 보태면 되지. 결국 전세 보증금의 70% 정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도 대부분 제 돈으로 마련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조차 사랑이라 여겼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보금자리라 생각하니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신혼 초반은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에 함께 저녁을 해먹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녔어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이 평화가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명절 때 친정과 시댁을 오가는 일정에서였죠. 저는 양가를 공평하게 배려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들렀다가 시댁 가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엔 당연히 시댁부터 가는 거지. 네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작년에도 시댁만 갔잖아. 한 번쯤은 친정에 먼저 잠깐 들렀다 갈 수도 있지. 명절마다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잖아. 그리고 우리 집이 가까운데 왜 굳이 멀리 가려고 해? 남편의 말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추석도 시댁에서만 보냈고 저는 전화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저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꼭 차례 지낼 때 갈게. 미안해.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고 친정은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댁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가 갈비찜 해놨대. 퇴근하고 들르자. 오늘? 나 좀 피곤한데. 잠깐만 들렀다 오면 되잖아. 우리 엄마가 며느리 먹이려고 얼마나 공들여 만드셨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시댁에 들렀고 주말이면 시부모님 심부름을 도맡아 했어요. 시장 보기와 병원 모시기, 관공서 업무 대행까지. 저는 점점 며느리의 의무에 짓눌려 갔습니다. 반면 친정 부모님께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버거웠죠. 남편은 제가 친정 부모님과 통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모님이랑 전화해? 어제도 했잖아. 어제는 짧게 안부만 물어봤어. 매일 전화하면 뭐해? 그렇게 할 말이 있어? 부모님도 바쁘실 텐데. 그렇게 저는 점점 친정과 멀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섭섭해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결혼한 딸은 시댁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
내 부모님은 이제 남처럼 대해야 하는 걸까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혼 1년이 되던 해에 저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떨어졌고 잦은 감기와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회사 업무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고 결국 휴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요즘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 남편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두 집안의 결합이었고 그 안에서 며느리인 저는 늘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랑했던 그 감정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설렘과 행복 대신 서운함과 외로움이 제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에는 이미 금이가 있었죠. 그리고 그 금은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휴직을 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몸은 여전히 무겁고 기운이 없었지만 집에서 쉬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집에서 밥 먹으면 어떨까? 네가 요즘 집에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쉬는 이유는 아파서였지 시댁 식구들을 접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뭐 해드리면 좋을까? 우리 엄마가 잡채랑 갈비찜 좋아하시는데 네가 만들어주면 좋아하실 것 같아. 잡채와 갈비찜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특히 갈비찜은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우고 오랜 시간 끓여야 제맛이 납니다. 몸이 성한 때도 힘든 요리인데 지금의 컨디션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갈비를 정성껏 손질하고 각종 채소와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시부모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애썼습니다. 갈비찜 외에도 남편이 이야기했던 잡채와 전, 2가지 나물 반찬까지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쯤 시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인사를 건네셨고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살림이 다 들어오니까 집이 좀 작네. 요즘 애들은 다들 이렇게 사나? 저희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식탁을 차렸어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갈비찜을 중심으로 여러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갈비찜을 한 점 집어드시더니 몇 번 씹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간이 좀 세네. 고기도 좀 질긴 것 같고. 죄송해요. 제가 다시 양념을 해서 조금 더 끓여올게요. 아니야, 됐어. 이미 다 만든 건데 어떻게 하겠니? 시어머니는 다른 반찬들도 대충 집어드시고는 금방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드시기는 했지만 역시 많이 드시지는 않았어요. 라면이라도 끓일까요? 입맛에 안 맞으시는 것 같아서. 예의상 그냥 한번 해본 제 말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라면이 차라리 나을 것 같네. 요즘 애들은 요리를 잘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 순간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몸이 아픈 걸 참고 준비한 음식을 한 입 먹고는 라면을 찾다니. 게다가 요즘 애들은 요리를 못한다는 말까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라면을 끓이러 부엌으로 향했어요. 라면을 끓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죠. 거실에서는 남편이 부모님과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거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같이 봐. 그래, 우리 아들 취향을 내가 모르겠냐?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저는 라면을 끓여내왔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드시더라고요. 역시 라면이 최고야.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시부모님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추스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우리 며느리는 몸이 약한가 봐. 종합병원이 따로 없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좀 그래요. 자주 아프거든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나중에 애 낳으면 어떻게 키울래? 그게 아직 저희 애 계획은 없어요. 계획이 없긴 뭐가 없어? 빨리 낳아야지. 늦으면 애 낳기도 힘들어.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아픈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었죠. 저는 그저 출산 도구쯤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너 몸 관리 잘해야 돼. 아프면 남편한테 짐이 되잖아. 네, 조심할게요. 그리고 요리도 좀 배워. 남자들은 먹는 낙으로 사는데 집밥이 맛있어야 남편이 밖에 안 놔돌지.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당신 요리책 하나 사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하는 소리야.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네. 예민하다는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감정은 무시당했고 제 노력은 평가절하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어머님 말씀이 좀 상처가 됐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엄마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전혀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난 상처받았어. 당신이 중간에서 좀 말려주면 안 돼? 말리긴 뭘 말려. 나보고 엄마한테 대들라고?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데. 그럼 나는 서운해하는 것도 안 돼? 당신은 좀 이해해줘야지. 엄마는 나이 드신 분이고 당신은 젊잖아. 그 정도는 넘어가줘야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해해야 할 일이었나요? 제 감정은 왜 항상 뒷전이어야 하나요? 나도 힘들어. 몸도 아픈데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맛있다고는 못할지언정 한마디 칭찬도 없이 라면만 찾으시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입맛에 안 맞았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너가 다음에 더 잘하면 되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삼켰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까지 골며 골아떨어졌고 저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부는 같은 편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편은 왜 저를 지켜주지 않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명백한 홀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엄마의 스타일이라고 치부해버렸고 제 상처는 예민함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친정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죠.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원래 시댁 식구들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아. 엄마도 그랬으니까 좀 참고 살아봐. 하지만 엄마, 나는 남편이 좋은 사람이면 그걸로 됐어. 시어머니 비위 맞추면서 사는 거지 뭐. 어머니의 말씀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했어요. 참고 살라고요? 언제까지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 방문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 자리는 어디인가요? 남편의 아내인가요? 시댁의 며느리인가요? 아니면 그저 의무를 다해야 하는 누군가인가요? 저는 점점 이 결혼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어디로 갔고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배려 없는 관계는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결혼하기 전 저는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 당연함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양가 부모님께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 선물도 똑같이 준비하고 용돈도 비슷한 금액으로 드렸거든요.
친정에서 보내주신 과일이나 반찬이 있으면 절반은 꼭 시댁에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지영아, 아빠 환갑이 다음 달인데 오빠가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더라. 너도 같이 갈 수 있겠니?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환갑은 제게도 중요한 날이었어요. 함께 축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여행 날짜가 언제예요? 다음 달 15일이야. 간단하게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오려고. 잠깐만요.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아버지 환갑이야. 가족여행 간다는데 우리도 같이 가면 어떨까?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우리 팀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주말에도 일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나는 못 가. 그럼 나라도 다녀올게. 아버지 환갑인데 빠질 수는 없잖아. 남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혼자서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왜 뭐가 문제야? 우리 아버지 환갑인데.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환갑을 축하하는 게 왜 이상한 일인가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나 대접하는 게 어때? 호텔 뷔페나 한정식 집에서. 하지만 오빠가 이미 여행을 준비했는걸. 그건 네 오빠 가족들끼리 가면 되지. 우린 따로 장인어른 모시고 식사하면 돼. 결국 저는 남편의 말대로 제주도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모시고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했어요. 남편도 함께였지만 그는 내내 시계를 보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장인어른, 식사는 입에 맞으시죠?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형식적인 말만 했을 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저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빠네 가족은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저희는 2시간 남짓한 식사로 환갑을 대신했습니다. 반면 시아버지 환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환갑이 다음 달이야.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 호텔에서 가족들 모아서 환갑잔치 하려고 친척들도 좀 부르고. 좋아, 그렇게 하자. 남편은 적극적이었습니다. 호텔 예약부터 음식 준비와 초대장 발송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어요. 그리고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한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선물? 차를 바꿔드리려고. 지금 타시는 차가 너무 오래됐잖아. 그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잖아. 괜찮아. 아버지 지금 차 팔고 돈 조금 보태면 그랜저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3천만 원 정도만 보태면 될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그것도 제 동의 없이 결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너무 큰 금액인데 우리 형편에. 걱정 마. 할부로 하면 돼. 우리 둘이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 뭐, 우리 둘이?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시잖아. 며느리도 당연히 함께 해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 환갑 때는 호텔 뷔페 한 끼로 끝냈으면서 시아버지 환갑 때는 3천만 원을 보태서 차를 선물한다고요? 게다가 그 돈을 제가 반을 내야 하고요?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 환갑 때는 안 그랬잖아. 그건 달랐잖아. 우리 형편도 그때보단 나아졌고. 2달 사이에 뭐가 그렇게 나아졌는데? 아무튼 이건 해야 해. 우리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환갑 때 제대로 해드려야지. 남편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환갑잔치 날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5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고 음식도 푸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셨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우리 아들이 효자야. 이렇게 큰 잔치를 준비하다니.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비용의 절반을 제가 부담하는데 칭찬은 아들 혼자 받는구나 하고요. 잔치가 끝나고 남편은 시아버지께 차키를 전달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이게 뭐야? 새 차요. 이제 낡은 차 버리시고 편하게 다니세요. 시아버지는 감격해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고맙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며느리 덕도 봤네. 며느리도 고맙구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3천만 원 중 절반을 제가 부담하게 생겼는데 며느리 덕도 봤다는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3천만 원을 할부로 갚으려면 앞으로 몇 년을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데. 괜찮아. 우리 잘 벌잖아.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 환갑대랑 너무 차이 나잖아.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또 그 얘기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왜 자꾸 비교하냐? 비교가 아니라 형평성 문제야. 똑같은 환갑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달라야 되냐고. 대우가 다른 게 아니라 상황이 다른 거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 가까이 사시잖아. 당연히 더 신경 써야지. 그럼 내 부모님은? 멀리 산다고 덜 신경 써도 돼? 아, 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야? 효도하는데 계산기 두드리면서 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병원 진료는 당연히 제가 모셔다 드렸고 시댁 대소사는 빠짐없이 참석했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어.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디스크래. 의사가 수술을 권하더라. 그럼 빨리 하셔야죠. 그게 돈이 좀 들어서. 네 오빠한테 얘기했더니 오빠도 이번에는 형편이 어렵다고 하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800만 원 정도래. 수술하고 입원비까지 합치면. 시아버지 차값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황 되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제가 드릴게요. 당연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디스크 수술을 하셔야 해. 병원비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800만 원 정도. 800만 원? 이제 와서 그건 좀. 우리도 지금 아버지 차 할부금 갚고 있잖아. 하지만 엄마가 아프신데 어떡해? 수술 안 하시면 더 악화될 수도 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내 돈으로는 못 줘. 당신 비상금에서 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엄마잖아. 당연히 네 돈으로 해야지. 하지만 시아버지 차 살 때는 내 돈도 같이 썼잖아. 그건 다르잖아. 그건 우리 아버지고. 그럼 당신 말은 우리 엄마는 부모도 아니야? 아,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냐?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차값 3천만 원은 함께 부담하면서 친정어머니 수술비 1,000만 원은 제 돈으로 내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시댁 식구들만 우리 가족이고 친정 부모님은 네 가족인가요? 결혼하면서 제 가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가족도 없었고 저는 그저 혼자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디스크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오빠가 병원을 알아봐 주었고 힘든 와중에 300만 원을 보태주었어요. 저는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고 수술 당일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엄마 수술이야. 내가 병원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다녀와. 남편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걱정의 기색도 함께 가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실망했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새벽부터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오빠와 함께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나시면 병실로 옮길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고했어, 지영아. 간병 좀 부탁할게. 나는 쌍둥이 애들 봐야 해서. 오빠 걱정 마. 내가 잘 모실게. 어머니는 일주일간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에 휴가를 내고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밤에는 집에 돌아와 남편 저녁을 챙기고 다시 새벽에 병원으로 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날에도 어머니는 아직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아무래도 엄마가 집에 가면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아버지도 출근하시면 엄마 혼자 낮에 계셔야 하잖아. 퇴원하시고 며칠만 너희 집에서 지내시면 안 될까? 나랑 와이프는 쌍둥이들 학교 보내고 회사도 다녀야 해서 낮에 돌볼 사람이 없어. 네가 휴가 중이니까 좀 부탁할게. 순간 저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좋아하지 않을 게 뻔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오빠.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직 거동이 불편하셔서 일주일 정도만 우리 집에서 지내시면 안 될까? 남편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여기서 왜? 오빠네는 둘 다 일하고 쌍둥이 애들 봐야 해서 힘들대. 그나마 나는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이 좁은데 불편하지 않을까? 일주일만이야. 허리가 아프셔서 혼자 지내시면 안 될 것 같아. 조금만 참아줘.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일주일만이야. 알았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첫날, 저는 작은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내어드렸어요. 어머니는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냉랭했어요. 어머니께 인사도 형식적이었고 집에 와서도 방에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더라고요. 장모님 좀 어떠세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불편해하셨고 저는 그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남편이 퇴근하더니 저를 방으로 불렀어요. 장모님 언제 가시는 거야? 일주일이라고 했잖아. 아직 나흘 남았어. 좀 빨리 모셔다 드릴 수는 없어. 내 집인데 너무 불편해. 어머니가 아직 거동이 힘드신데 어떻게 혼자 계시라고 해? 그래도 일주일은 너무 길어.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집 제사인데 당신도 준비 좀 해야 하지 않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가 여기 누워 계신데 뭐하러 제사 얘기를 해? 그게 왜? 우리 집안 제사도 중요하지. 네가 장모님 간병하느라 신경을 못 쓰고 있잖아.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해? 며느리가 해야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 제사는 며느리가 준비해야 하고 친정 어머니 간병은 방해가 된다는 말인가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연하지. 우리 집안 제사인데 어떻게 당신이 안 챙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챙겨? 수술하고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그건 솔직히 네 오빠가 챙겨야지. 장남 놔두고 왜 우리가 챙겨?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장모님이잖아. 장모님은 장모님이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야. 똑같을 수가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자기 부모님만 우리 부모님이고 친정 부모님은 네 부모님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엄마 모시러 와줄래? 우리 집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엄마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결국 그날 오후에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영아, 미안하구나. 엄마가 민폐를 끼쳤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못난 거예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요. 가족의 의미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제 부모님은 언제나 뒷전이라면 대체 이 결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위기는 시작되었고 저는 이제 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이후에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친정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게 별로 없지만 이 아파트는 나중에 네 명의로 해줄 생각이야.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오빠는 이미 집이 있으니까 너희는 전세로 살고 있잖니. 난 이제 몸도 안 좋고 서울 생활도 지쳐서 말이야. 네 외할머니 사시던 시골로 내려갈까 생각 중이야. 엄마의 아파트는 서울 마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대충 봐도 시세로 10억은 훌쩍 넘을 것 같았죠. 저는 감사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엄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도 미리 얘기해둬야지. 나중에 오빠랑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조만간 지금 사시는 아파트를 내 명의로 해주신대.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모님 사시는 집이 얼마쯤 하지? 얼만지는 나도 잘 몰라. 대박이야. 지금 보니까 장모님 집이 12억이 넘네. 그럼 우리가 나중에 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남편은 갑자기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외식하자. 내가 쏠게. 갑자기? 그냥 그동안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렸잖아.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저는 의아했지만 남편의 변화가 반가웠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서운함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주말에 남편은 정말로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고급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식사 내내 남편은 친절했고 부모님께 공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죠?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잘할게요. 아니다. 너희들이 바쁜 거 아는데 뭘. 어머니께서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가에서 아파트를 물려준대. 마포에 있는 거라 시세가 좀 되더라고. 우리 완전 대박 난 거지. 남편은 친구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부터 잘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재산이 걸린 문제잖아.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친절함이 모두 아파트 때문이었어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받을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서운함과 무시와 홀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저의 경제적 가치만 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정말 모르겠어?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처음부터 이용한 거지. 게다가 우리 집 아파트 때문에 갑자기 잘해주는 거 다 알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나는 정말. 오해 아니야. 네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재산이 걸린 문제라며.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진심으로 잘할게. 싫어. 이미 늦었어. 당신, 이혼하면 당신도 손해야. 우리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 나는 전혀 상관없어.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고. 남편은 며칠간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매달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절대 이혼 안 해. 내가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 알지? 그럼 재판으로 갈 거야. 좋아. 어디 해봐. 나는 재산 분할 청구할 거야. 우리 결혼할 때 집 보증금 대부분 내가 냈고 가전제품도 내 돈으로 산 거 알지? 오히려 내가 받을 게 더 많아.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니 남편이 받을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투자했고 부모님의 아파트는 아직 제 명의도 아니었으니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알았어. 협의 이혼하자. 대신 위자료 같은 건 서로 청구하지 말자. 협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없었고 살던 전셋집 빼고는 나눌 재산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남편이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당신일 거야. 진짜 소중한 걸 놓쳤으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구청을 나서는 길에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돈으로 끝난 결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민낯을 본 순간 저는 이미 떠난 거였어요. 이혼 서류는 그저 형식적인 마무리일 뿐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혼자 사는 집은 좁았지만 마음만큼은 넓었습니다. 이혼 직후에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영아,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줄 수 없겠니? 우리가 잘못했어.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래도 부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져? 다시 생각해봐. 사실 너도 잘못한 부분이 없진 않잖아.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피식 웃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탓하는 모습이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아침을 먹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친정 부모님도 훨씬 자주 찾아뵐 수 있었죠. 결혼 생활 3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누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착한 며느리, 희생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동행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든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요. 저는 실패한 결혼에서 벗어나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진짜로 행복합니다.